우리가 2일차 세션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세 분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를 통한 유방암 환자 증상 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삼성병원 유종환 교수님께서 무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전공은 유방암을 다루고 있고 유방외과로서 수술을 전공을 하는 외과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까 앞서서는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직접 의료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처음 컨셉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그렇게 쭉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혹시라도 클라우드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개발자분들이 이런 의료적인 부분의 서비스를 개발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그런 의사들, 의료진들하고 상의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지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증상 모니터링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걸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챗봇을 기반으로 카카오톡 베이스에서 우리가 토닥토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솔루션에 대한 서비스를 초기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파일럿 스타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도 이제 다른 세션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어떤 우리가 잘 몰랐던, 저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 다른 개발자분들과 만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헬스도 많이 말씀하시고 의료 현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의료기기들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헬스 모니터링이라는 시스템, 결국 환자분들의 증상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상에서의 어떤 증상을, 정신적인 증상이라든가 육체적인 증상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가라는 거는 기존 아주 예전부터도 많은 고민이었고요. 특히 요즘에는 아마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아웃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직접 설문을 통해서 그걸 이제 체크하는 연구 단위의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증상과 관련해서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 설문을 한 적은 있지만 치료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설문을 한 적은 연구 외에는 특별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SNS라든지 모바일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전환시킬까가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제 디지털 헬스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이제 많이들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게 결국 유방암이다 보니까 그 캔서의 우리가 중심을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걸 치료할 때는 옛날 같으면 수술만 하면 끝이 났지만 최근에는 그런 수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약물 치료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하니 다양한 치료에 맞는 또 우리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어떨 때는 환자분의 치료를 방해할 때도 있고 치료를 끝까지 못 가게 만드는 또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개별적으로 치료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약물들이 다르면 그거에 대한 나타나는 증상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대개 증상은 주관적이면서도 되게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거 안에서도 유방암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면, 유방암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의 이제 가장 많은 차지하는 암 종류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지금 그래프 오른쪽 걸 보시면 되시겠지만 30대, 40대 유방암 환자분들이 다른 서양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즉 젊은 여성에서의 유방암들의 포션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방암은 결국 수술도 반드시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약물들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약물 중에서도 우리가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많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을 이제 제어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되는 그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도 있고 호르몬 수용체 음성 유방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한 60%를 차지하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어 왼쪽에 보이시는
그런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는 반드시 재발을 억제하거나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가 장기간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안티호르몬 트리트먼트라고도 하고 항호르몬 치료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 결국은 이 항호르몬 치료가 실제 유방암에서는 재발률이나 생존율을 많이 향상시킨 건 사실이고, 지금 예전부터 고전적으로도 이런 재발률을 억제하는 효과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난소 기능을 억제하는 주사제도 나오면서 다양한 약의 조합으로 유방암의 치료 성과는 높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한 5, 60%가 우리가 호르몬을 억제시켜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또 30대, 40대의 젊은 여성들에게서 여성 호르몬을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켜야 되는 게 치료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느껴야 되는 그런 폐경 증상, 우리가 완경 증상,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치료 과정에서 되게 일찍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 갱년기 증상은 여러 어머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되게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객관적으로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리고 되게 그 증상이 일정하지가 않고 시기에 따라서 되게 우리가 증가됐다가 감소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갱년기 증상을 체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문지들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돼서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한 11가지 정도의 도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번 환자분들이 올 때마다 그러면 설문을 해서 봐야 되는지, 그러면 일시적인 그 설문이 그 환자분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또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그게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그 증상들이 심해지면 결국 약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을 같이 우리가 도달해 보면, 당연히 약을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심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실제로 임상시험을 이제 항호르몬 치료 임상시험을 보면 왼쪽처럼 우리가 다양한 약물의 어떤 경우들에서도 똑같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한 10% 정도가 약을 끊게 됐고, 우리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15%, 많게는 한 20%에 육박하는 환자분들이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처럼 우리가 약물 순농도라고 부르는 걸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그런 순농도, 약을 제대로 100% 다 먹었느냐, 아니면 90% 이상 먹었느냐, 그것보다 적게 먹었느냐.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많이들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90% 이상의 약물 순용도가 있는 환자랑 그렇지 못한 환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생존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항호르몬 치료가 재발률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데 그 치료를 충분히 못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치료 성과에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약물 치료를 5년 내지 10년 동안 끌고 갈 때 잘 유도할 수 있고 가이드할 수 있을까가 임상의사 입장에서도 최대 고민이고, 환자분들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이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실제 여기에 여사 선생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의사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더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암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이제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느끼는 증상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매일매일 느끼는데, 그걸 2시간,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와서 병원에서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한 진료가 3분에서 5분 정도죠. 그럼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에 내가 지난 6개월에서 1년 동안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아무래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양쪽에 의사도 마찬가지,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고, 제도적인 문제 내에서도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 상에서 우리가 10분에 3분 정도를 보지 않으면 아마 모든 환자분들이 진료받기가 되게 대기 시간이 몇 년이 걸려도 아마 진료를 받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플랫폼 자체가 의료 현장은 크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외에 의학적인 거 외에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리 우리가 기술 발전이 어떤 부분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토닥토닥이라는 거에서는 아까 같은 그런 언맷 니드에서 어떻게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괜찮으시면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나쁜 증상이 되게 심해졌을 때를 어떻게 알라밍을 받을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우리가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솔루션이었고요.
특히 이제 계속 쭉 추적 관찰을 하다가 어느 이상으로 심한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 증상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면의 패턴이 너무 심해서 불면이 심해서 약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과에 대한 매니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치료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만나서 3분 동안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이제 모바일 베이스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시도들은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 여러 가지 병원 현장에서는 이루어져 왔고, 이제 그런 부분들 노력도 저도 한 10년 전에 그런 일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디얼하게는 그게 실시간으로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조기에 우리가 더 나쁜 증상이 지속되기 전에 우리가 인터벤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하던 차이에 우리가 AWS랑 바이파에서 이런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부산 지역에 만들어서 제가 거기에 컨택이 됐고요. 그 AWS에서 챌린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우리가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삼성서울병원, 그 다음에 AWS, 그 다음에 바이파,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의 AI 센터, 그리고 동서대학교의 박소영 교수님께서 좀 참여해 주셔서 이제 많은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을 조금 더 실현 가능하게 만들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웨저라는 기업과 저희가 매칭이 됐고 웨저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AWS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로부터의 어떤 증상의 모니터링을 저희가 의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카톡 베이스의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클라우드하고 이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10년 전에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많은 병원들도 지금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런 환자분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환자의 모든 정보를 어떻게든 많이 알고 싶어하는 의사들의 또 니드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걸 구축할 때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다가 둘 건지가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그래서 그 당시는 무조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서버에 물리적 서버를 병원 안에서만 두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떠시겠어요? 뭐 하나 같이 의논을 하려고 해도 병원에 들어와야 되고 병원에서 정보팀, 전산팀과 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조금씩 하나씩 수정을 해 나가고 그걸 다시 의료진과 다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마 지금도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규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 점점 그 부분이 이번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AWS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의료 현장에서의 어떤 솔루션들을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관리자 화면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3개월 뒤에 잠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미리 그 모니터링된 그 증상들의 11가지 도메인의 증상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 더 강한 주사가 들어가는 이 HTX 더하기 OFS라는 게 좀 더 강력한 여성 호르몬 제제 치료법인데 확실히 예상했던 대로 그쪽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도 다시 밸리데이션을 좀 할 수 있었고요. 실제 사례에서는 조기 유방암 환자분이 실제로 3개월 뒤에 보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달, 2달쯤 지나갔을 때 모니터링을 해보니 이런 3번의 연속의 불안증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게 저한테 알라밍이 오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알람을 받더니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불안 증세가 3번 연속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의 정도를 좀 상담을 했더니 결국 환자분의 입장은 아주 심한 불안 증세가 어떤 약을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카페나 이런 인터넷 정보를 보다 보니 유방암 재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이 너무 갑자기 많아져 버린 그런 불안감이 갑자기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사실 조기 유방암이어서 그런 재발의 위험도가 높지는 않은 저위험군인데 이제 그런 과도한 불안에 있어서 저희한테 모니터링이 된 거고 실제로 그렇게 전화를 하고 서로 상담을 한 이유 그리고 병원 치료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 마무리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보니 그 불안 증세가 많이 감소되는 걸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한테 직접 다시 전화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나중에 외래 와서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가 기본적인 이런 변화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에서 조금은 그 긍정적인 우리가 피드백을 조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대만 쪽에서 우리가 비슷한 유방암 환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서의 모식도였는데요. 되게 많은 설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솔루션을 적용하고 싶을 때 되도록이면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1차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의사 쪽에서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서로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클라우드의 어떤 캐파도 이제 N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더 실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년 전에 했던 이것도 저희가 이제 다른 병원에 있을 때 같이 개발했을 때 공동으로 참여했지만 되게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긴 했고 정말로 저희도 시작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항이 40개, 50개가 넘어가고 환자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넣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서버에만 들어가 있고 클라우드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병원 내 서버를 이용해서 그런 개발을 그때그때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이 너무나 오래 걸렸던 그런 고생했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환자분들한테 직접 썼을 때 그러면 어땠냐라는 응답률이라는 걸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 실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한 30일 정도 지나면 거의 한 70%대로 떨어집니다. 그 전체 항목에 대한 응답 정도의 이제 빈칸들이 많아지는 거고 2달쯤 지나면 거의 50%대까지 떨어지게 되죠. 석 달이 지나면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좋은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하고 클라우드도 큰 카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쓸모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왼쪽에 보면 80%에서 100%를 대답했다고 하는 분이 5%보다 약간 넘어갑니다. 이게 현재 어찌 보면 우리가 설문이라고 하는 배경을 카톡이나 모바일을 이용했을 때 대단히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 환자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 컴플라이언스 마찬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닥토닥을 개발할 때는 우리 개발자분들과 상의를 그런 부분에서의 워크숍도 많이 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기를 좀 줄였습니다. 아까 말한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그 되게 시작되는 시점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만 그리고 정말로 그 나이대가 많은 걸 겪을 수 있는 그런 고위 리스크 그룹 그래서 그런 위험도가 높은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젊은 여성에서의 항호르몬 치료를 하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도메인이 한 11개 정도 그래서 그 설문을 매일 요구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3개씩 묶어서만 그리고 어떤 건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피저빌리티를 조금 높여보고 하는 그런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지금 이제 총 파일럿 스터디가 마무리되고 이제 팔로업 기간인데 현재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응답률은 한 8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본인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솔루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의사도 그에 따라서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해야 되죠. 그러기에 맞게끔 처음에 디자인이 되어야 또 그에 맞는 클라우드 내에서의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를 할 건지도 대략적으로 계획이 잡혀야 우리가 처음 이런 의료적인 환경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활용할 때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향후의 의료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들도 이제 있겠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정확한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솔루션을 사용할 건지 어느 정도의 카파를 쓸 건지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와 또 환자 입장에서의 언맷 니드를 정말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의료에서의 어떤 모니터링이라는 어떤 사업을 하시게 되거나 환자의 어떤 우리가 소통을 위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결국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얼마나 그걸 통해서 환자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그걸 공감할 수 있느냐가 충분히 논의가 되셔야 되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컨센서스를 가져야 되는 게 결국은 의료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개발자분들이 어떤 좋은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했지만 결국 환자의 어떤 니드도 불명확하고 특히나 의료진과의 상의가 전혀 없어서 사실 의료진이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솔루션은 너무나 많은 투자 대비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의료적인 현장에서의 이런 솔루션 개발에 있어서도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어떤 걸 이용할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에서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속 가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솔루션을 만들었지만 그게 얼마큼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의료진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사용자 경험들에 대한 피드백은 계속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결국 이 의료 현장에서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료진이 계속 개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냐.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때 의료진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거에 대한 수가는 전혀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떠한 의료 솔루션도 지속 가능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그건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아무리 좋은 걸 만들더라도 결국 병원의 당국과 같이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보안입니다. 의료 데이터가 그 병원 내 서버에서 분리가 돼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아까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리더십의 결정은 정말 그 의료 데이터의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강하게 아마 작용을 하고 그분들이 아마 클라우드 사업자나 그런 솔루션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 의료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요성이 워낙 까다롭고 사실 그 중요성도 대단히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엄청난 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의 어떤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솔루션들이 어떻게 이게 백업이 되고 어떻게 그걸 프로텍션 할 수 있는지도 이 클라우드가 의료와 만났을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기본 조건으로 깔려야만 우리 의료진과 같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 뭐 유방외과, 유방암 센터의 선생님들의 어떤 도움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쪽 A 센터의 우리 교수님, 그 다음에 외조 쪽은 따로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개발자 회사로서 우리 박혜우 대표님이 저랑 되게 초기에 만나서 많은 부분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한 두세 달 우리가 그 개발하고 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불의의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 같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분께도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박성호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AWS와 그다음에 현재 바이파 여기 계시는 부분들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초기 개발에 도움 주셨던 동서대학교의 박소영 교수님께서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개발자나 의사들이 아니면 의사들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초기에 개발 때부터 그 환자분 저희 쪽 환자분 세 분이 같이 그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조언들을 같이 인터뷰를 은행해 주셨고 또 초기 모델에서도 그 20여 분의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 초기 모델을 본인들이 직접 쓰시면서 어떤 피드백을 지금 계속 받아주시고 또 피드백을 또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있는 유방암 환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환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